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연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첨예하게 갈리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따뜻한 물로 샤워해야 한다랑 차가운 물로 샤워한다, 이 두 부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찬 편이라 더운 날에도 항상 뜨거운 물로 좀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진혁 씨는 어떤가요? 저도 좀 뭔가 열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찬물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3월까지 그 찬물로 씻게 하거든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때 한이 맺혀서인지 저도 지금 항상 따뜻한 물로 씻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진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조금 온도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근육 긴장을 푼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많이 하시는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은요.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고 또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건조하고 가려워질 수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심해질 경우에는 피부가 그 닭살 모양으로 오돌토돌해지는 그런 증상 아시죠? 네. 모공각화증 네, 맞나요? 맞아요. 네. 그 모공각화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뜨거운 물 샤워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20분 안쪽으로 조금 짧게 하시고 그리고 물 온도도 36도에서 39도 정도로 적당히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의보감도 건강관리에 딱 좋은 온도로 준비했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원장님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은 이종호 원장님, 최재훈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 이 뜨거운 물 샤워 이야기로 좀 열어봤는데요. 최 원장님, 뜨거운 물 샤워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고혈압이신 분들에게는 안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너무 고혈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게 되면 사실 그 순간엔 좋아요. 몸의 혈관들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이완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이후에 밖에 나와서 찬 공기를 쐬게 되면 그때 순간적으로 몸의 혈관들이 쭉 수축이 되면서 원래보다도 더 높은 혈압으로 올라가면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따뜻한 물이 닿았을 때 혈압이 혹시나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반대였군요. 원장님, 그렇다면 그 목욕탕 같은 데서 온탕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 있잖아요. 예. 별로 안 좋겠네요. 이제 뭐 건강하신 분들이야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또 혈관이 수축되고 그다음에 이완되고로 반복하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네. 몸에 원래 고혈압이라든지 하는 지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네요. 저혈압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뜨거운 물 샤워만큼이나 이게 갈리는 그런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냐, 차가운 아메리카노냐 있잖아요. 네. 얼죽아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 네. 자, 사실 한의학적으로 이 차가운 음료가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이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체온이 37.5도잖아요. 네. 이 온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모든 신진대사와 효율이 좋은 건데 네. 사실 이게 차가워지고 나서 다시 따뜻해지는 데까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힘이 드는 것마저도 아끼라는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죠. 따뜻한 부분은 천천히 식히면 되는데 네. 차가워진 부분은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힘이 드니까 그 힘 하나마저도 우리는 아끼고 싶다라는 한의학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라.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순간에 시원함은 줄 수 있지만 또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더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더운 여름에도 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마셔주시는 게 건강에는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건강지수를 올려줄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이에 관계없이 관절염을 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이힐을 많이 신어서 혹은 살이 찌면 관절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관절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예.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뼈와 뼈 사이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부분들을 전부 관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은 섬유관절이 있습니다. 네. 섬유관절은 그 두 뼈 사이가 섬유성 결합 조직에 의해서 딱 붙어 있는 조직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몸에서 두개골은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 아기들은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네. 뼈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뼈들 간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그 사이가 섬유성 조직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딱 고정이 되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연골관절이 있습니다. 연골관절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척추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척추는 뼈와 뼈 사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절 형태가 아닌 디스크라고 하는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디스크는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뼈 사이가 완전히 움직이지는 않지만 약간 탄력을 가지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절을 바로 연골관절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익숙한 윤활관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절의 형태가 바로 윤활관절인데요. 이 관절은 뼈 끝이, 그러니까 뼈와 뼈가 만나는 끝이 관절 연골로 덮여 있으면서 그 주변, 그 가운데가 활액으로 채워진 관절 주머니가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정해진 각도 내에서는 움직임이 가능한 그런 관절이 바로 연골관절입니다. 그래서 어깨, 무릎, 고관절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윤활관절이고요. 그리고 이 윤활관절은 굉장히 적은 마찰력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범위의 운동이 가능한 그런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최 원장님께서 섬유관절, 연골관절, 그리고 윤활관절 이렇게 종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원장님, 그런데 이 관절이 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윤활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윤활관절이 고관절, 무릎, 발목, 발가락,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이에요. 대부분의 관절이네요. 네, 대부분의 관절이 윤활관절로 돼 있고요. 이제 7가지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면 당연히 뼈가 있어야 되겠죠. 네. 네. 뼈가 2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뼈를 마치 미라의 붕대처럼 감싸고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네. 이 인대가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데요. 모든 근육들이 다 뼈에 인대에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육들이 얇게 힘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줄들이 다 인대에 붙으면 그 힘이 뼈에 전달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뼈와 뼈 사이는 관절 주머니라고 하는 주머니가 꽉 차지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주머니 안에 활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어서 부드러운 활액을 분비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활액이 관절 주머니 안에 꽉 차 있고 그리고 연골이 이렇게 뼈 끝에 있어서 부딪히지 않게끔 해주는 건데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목 꺾어보면 이렇게 소리 나고 하잖아요. 맞아요. 관절 네네. 소리. 그게 활액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 활액들이 이 관절과 관절을 보호하는 내부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관절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하나하나의 문제가 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절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상체에 있는 관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그런 관절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어깨관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리 몸의 모든 관절 중에서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깨뼈, 그다음에 위팔, 그리고 이 쇄골 이렇게 세 군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는 어깨뼈와 위팔 사이 부분의 연결 부분을 흔히들 어깨관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깨뼈 부분에는 관절와라고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위팔에는 이제 볼록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개가 마주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마주친 부분 주변으로 관절순이라는 것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절순과 인대 그리고 관절낭,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관절이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그 겉에 이 어깨를 움직이게 되는 4가지 근육, 흔히 회전근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다. 네네. 이 4가지 근육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바깥쪽으로도 또 우리 몸의 목, 그다음에 등,
가슴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근육들이 그 위를 덮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기능도 많고 또 구조도 복잡한 만큼 그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 어깨 관절 질환을 보면 오십견도 생각이 나고요. 네, 그 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냥 곧바로 떠오르는 질환만 해도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구체적으로 어깨 관절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건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저는 저희 학년에 내원하시는 어깨 질환 환자분들의 어깨 질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네네. 먼저 세 가지 생각해봤는데 회전근개 파열, 네. 그리고 석회성 건염,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 세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아, 네. 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깨 관절에 이루고 있는 큰 근육 4개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4개 근육이 엄청나게 덩어리가 큰데 네. 네. 어깨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기능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들을 이 4가지를 한꺼번에 회전근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회전근개에 많은 힘줄들이 있는데 그 힘줄들이 노화나 각종 요인에 의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거나 조금 파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우리 옷 오래 입으면 집에 있는 잠옷 같은 거 이렇게 좀 살짝 뜯어지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근육이 사이사이에 뜯어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지점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히 발병 원인은 정확히 모르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 위주로 호발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 회전근개 힘줄 부분이 약간 석회가 침착되는 현상이 있고 혹은 석회처럼 약간 딱딱하게 그 탄력성이 잃어버린 현상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특정 지역에 이렇게 초음파 진단이나 그렇게 검사를 했을 때 좀 이렇게 하얗게 어. 약간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이 질환도 요즘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어깨 충돌 증후군인데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깨 위에 견봉이라는 여기 천장뼈가 있는데요. 네. 이 팔을 원래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제 이 회전근개가 이 어깨 상완근의 상완 골두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안 부딪히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들면은 딱 찝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약간 극상근이나 다른 근육들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3가지 질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듣기만 네. 해도 벌써 어깨가 좀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증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이 병명을 정확하게 좀 진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앞서서 3가지 지금 대표적인 질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가장 익숙한 건 바로 오십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발병 연령도 많이 낮아지면서 40견이라는 말도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십견은 어떤 질환인지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50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50세쯤 돼서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냥 전부 50견이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네. 근데 실제로 50견은 동결견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고 네. 딱 구체적인 이제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50견은 특별한 외상이 없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이거 왜 나타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외상이 없으면서도 그다음에 움직임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50견이신 분들한테 팔을 들어 보셔요. 그러면은 여기서 안 올라가요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네네. 가장 심할 때인데요. 어. 그래서 원인은 굉장히 불분명하지만 이제 노화나 운동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발생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굉장히 긴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증상으로는 굉장히 심한 통증이랑 야간 통증이 있는데요. 이건 초반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고요. 그 이후에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수동적인 모든 운동들이 제한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어깨를 돌리거나 아니면 들거나 하는 이 모든 동작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50견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동결견, 그러니까 50견이 그 진행되는 어떤 기수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고 어떤 그 치료하는 접근 방법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50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3가지 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처음에 3개월 동안에는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네.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게 돼요. 네.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호소하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힘든 시기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은 이제 점점점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점점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움직일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자꾸 움직였을 때는 왜 이 이상 안 움직이지? 하는 이런 수동적인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이 네. 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기 1년 이후가 지나게 되면은 이때를 사실 그 오십견이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통증이 가벼워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 관절에서 이제 옛날보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드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할 때만 아프거든요. 이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예, 좋아지는 점점 거예요? 그렇게 변해갑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도 당연히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요. 치료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통증은 없어도 관절 운동 범위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은 경우에는 더 많은 범위가 회복이 될 수 있고요. 네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은 회복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기간별 50견 예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팔꿈치 관련 질환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골프 그리고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라는 새로운 명칭도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먼저 골프 엘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팔꿈치 관절의 골프 엘보는 이 팔꿈치 관절에 뼈가 2개가 있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안쪽 팔꿈치 통증이에요. 내측 상과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골프 엘보라고 하는 병은 원래 골프를 치는 분들이 스윙을 할 때 팔꿈치 안쪽이 아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골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쉬시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래 네. 유지가 안 돼요. 금방 치료가 되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집안일 엘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네. 뭐 생수병을 든다거나 이렇게 혹은 이걸 비튼다거나 할 때 안쪽에 힘이 가해진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아프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평소에도 집안일을 헌신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쉬시라는 말씀 듣질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40대 이상에서 지속적인 팔의 어떤 부하를 가할 때 팔꿈치 내측 상과에 염증이 발생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인데요. 네네. 특히 반복적인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또 많이 잘 안 나으셔서 이거 갖고 정말 한의에서 열심히 치료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팔꿈치 안쪽이 누르면 아프고요. 그래서 때로는 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만지지 말고 누르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게 돼요. 네.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네. 사실 이 근육이 많은 부위는 근육을 눌러주면 순환이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손가락이나 팔꿈치, 무릎이나 발목 같이 근육이 없고 힘줄과 인대만 있는 부위는 사실 많이 만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네요. 약간 뜯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음. 환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손이 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아끼라는 얘기는 스스로 좋아지는 과정들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고 만지지 않는 것이 매우 너무 중요하다라고 중요하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근데 사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뭐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네네네.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안 하는 동안 조금 괜찮아졌다가 네. 다시 하게 되면 분명히 아픈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더라도 잠시는 그냥 쉬어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다 보니까 네. 내가 계속 안 쉬고 쉬면서 계속 뭔가 치료를 하면 내 안에서도 뭔가 회복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정 이상이 되면 해당하는 일을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도 있다. 그래서 몸에서 이제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는 네네. 조금 이렇게 좀 쉬어달라는 신호니까 네네. 그 신호를 주의 깊게 듣자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잠시는 좀 쉬었다가 회복이 되면 다시 좀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골프 다음으로 아까 이제 나왔던 게 테니스 엘보죠. 네. 이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테니스 엘보는 제가 최근에 아팠던 적이 있는데 네. 이 외측 상과염이에요. 반대네요. 네, 바깥쪽이 아픈 건데 네. 이 백핸드 할 때 통증이 오더라고요. 이게 밀 때. 네. 그래서 혹은 이제 많이 비틀 때 또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주부분들보다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파하시는 거죠. 헬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당길 때 이제 아프다고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외측에서 이제 여기도 이게 되게 얇은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의 힘줄들이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염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동하시는 분들, 또 주부분들, 그리고 이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작은 충격이 반복적으로 이제 쌓이기 때문에 네. 오는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다 과사용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네. 이제 아프면 좀 쉬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쉬지 못해서 우리가 또 원장님들 같은 분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다음 관절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엔 손가락 관절입니다.
그 방아쇠 수지라는 질환이 있던데 이름이 참 독특하거든요. 이건 최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우선 방아쇠 수지 설명을 하기 전에 손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네. 우리 위팔뼈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뼈가 2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손에는 약 30개 정도의 뼈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 굉장히 작은 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네. 부분이 바로 손이에요. 그리고 이 손가락, 엄지 손가락은 2개. 그다음에 다른 손가락들은 3개로 나눠진 이 손가락 뼈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뼈와 관절들이 주변에 여러 가지 인대와 근육들로 쭉 연결이 돼 있으면서 네. 굉장히 세밀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바로 이 손인데요. 네네. 근데 이 손은 이 안에 근육들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힘줄과 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런 몸 어깨나 허리 같은 큰 근육들로 이루어진 곳들은 근육은 기본적으로 탄력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치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좀 잘 되는 편인데요. 이 손목 밑으로 이 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대와 힘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을 입게 되면은 나중에 회복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이제 방아쇠 손가락,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총 방아쇠에 네. 딱 당기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 걸고 있다가 총을 쏠 때는 탁 이렇게 그렇죠. 당기게 되죠. 네. 마치 내 손가락이 이렇게 걸려 있다가 탁 움직이고 반대로 펴지지 않다가 완전히 쭉 펴져버리고.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고요. 예, 맞습니다. 네. 걸려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바로 방아쇠 손가락인데요. 이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손가락은 여러 가지 건으로, 그러니까 힘줄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힘줄이 뼈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활차라는 걸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요. 이 활차라는 것과 힘줄이 움직이다가 너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사용에 의한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하면서 요 사이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좁아지게 되면은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네. 바로 네네. 이게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 정말 현대인들이 또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죠.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뼈가 8개가 있는데 모양이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수근관이라는 관이 있고 그 관 안으로 신경이나 혈관 중요한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죠. 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수근관의 단면이 좁아지는 현상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는데 이제 노인성 질환이나 뭐 비만, 당뇨 여러 가지 악화연이 있다고 하고요. 뭐 주부분들, 뭐 미용사분들 그리고 최근에 제 경험상으로 분식집에서 일하시는 김밥 싸는 아주머니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손목을 많이 쓰시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근관이 좁아지는 현상 때문에 자꾸 저린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시원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해당 부분의 수근관의 순환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좀 도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일단은 엄지와 2, 3, 4지가 저리고 그리고 이제 밤에 심하고 손바닥도 화끈거리고 그리고 팔 올렸을 때 손목도 같이 아프고 그리고 이어서 목이나 어깨까지 아픈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이것 역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이 써서 좀 안 쉬고 많이 쓰다 보니까 자꾸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휴식이 보약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그 상체 쪽의 그 관절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이것도 들어볼게요. 자, 최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이제 우리 몸에서 상체, 이 팔 부분을 견비라고 얘기합니다. 네. 견은 어깨고요. 비는 팔인데요. 그래서 견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견비병 자체는 우리 폐와 심장에 나쁜 기운들이 팔꿈치로 흘러가면서 이제 근육 단계에 있으면은 근육이 굽혔는데 잘 펴지지 않고 네. 그다음에 뼈의 단계에 있으면 편 것이 잘 굽혀지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다른 방식으로는 한, 풍, 습, 그다음에 칠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외사라고 하는데요. 차가운 것, 그다음에 바람, 그다음에 습한 것, 그리고 칠정은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골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제 차가운 것들이 쌓인 것은 오적산이라는 처방으로 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바람이 든 것, 풍에 의한 통증은 오약순기산, 그다음에 습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비탕, 그다음에 칠정,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은 백계자산, 그다음에 골절은 응통원이라는 이런 처방들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침 치료, 그다음에 약침 치료, 등 치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침 치료는 관절 부분에 이제 과하게 가해지는 힘들을 해결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네. 약침은 이제 한약을 가공한 약침을 관절 부위나 그 주변부 혈자리에 자입을 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통증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에 이 아픈 부위에 보호대를 한다거나 뭐 테이핑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테이핑이 증상 완화나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환자분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피치 못하게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테이핑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관절을 좀 풀 스트레칭을 시켜서 쭉 피게 한 다음에 테이핑에 붙여놓으면 구부렸을 때 이게 쭈글쭈글해지면서 딱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척대요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테이핑을 통해서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근육들의 순환을 도와주고 혈액이나 림프의 조직의 순환도 도와주고 그렇게 어긋난 관절도 조금 잡아주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네. 사실 일 끝나고 쉴 수가 없는 분들을 위주로 척대요법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테이핑 치료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 오늘은 상지 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이제 8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하지 관절 질환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게 저도 얼마 전에 왼쪽 발목을 다쳤더니 그 이후에 조금 있다가 무릎이 아프고 나중에는 고관절까지 아프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관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관절과 관련된 질환은 어떤 게 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골반과 다리뼈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특이하게도 볼앤 소켓 조인트라고 돼 있어서 이제 골반 쪽에서 볼 모양 소켓이 있고 대퇴골이 볼이 딱 껴져 있는 거죠. 딱딱 들어가는 네, 거군요. 관절 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싸고 이렇게 있는 건데 네. 딱 감싸주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각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에 다리 각도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관절 형태가 돼 있는 거고요. 이제 흔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고관절 골절이나 혹은 대퇴골두 무혈사 괴사가 있는데 네.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랑 안쪽 경부가 그럴 수가 있고 혹은 관절랑 바깥쪽에 골절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이제 뼈가 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 남자분들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고 주기적으로 고관절이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되시고요. 네. 특히 양쪽에 다 같이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무혈성 괴사라는 게 그냥 아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근데 사실 네. 이 항상 아침마다 불편하거나 네. 이게 근육이 양쪽이 이렇게 굳는 느낌이 들 때 한쪽이 굳지 않고 양쪽이 또 굳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간별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일반적인 치료들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계속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반복이 자주 되는 편이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무릎 관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하이힐을 많이 신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항상 무릎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 무릎이 가장 약한 관절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무릎 관절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절들이랑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넙다리뼈, 그러니까 대퇴골과 그다음에 정강이뼈, 경골 사이를 잇는 관절인데요. 네. 다른 관절들은 대부분 한쪽은 오목하고 한쪽은 볼록하다 그러면은 이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뭉툭합니다. 근데 이 뭉툭한 부분들을 주변에 수많은 인대와 힘줄들이 그다음에 근육들이 둘러싸면서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그런 관절인데요. 네. 서 있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체중이 실리게 되다 보니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생기기 쉬운 관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대나 근육, 힘줄들 외에도 이제 반달 모양의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게 뼈와 뼈 사이에 중간에 이제 너무 닿으면서 쉽게 다치지 않도록 뼈가 쉽게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절들보다도 근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아주 과학적이고 복잡하게 네. 구조가 짜여져 있었네요.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이 무릎 관절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또 제가 3가지 질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반월상 연골 파열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네.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이제 무릎 사이에 껴있는 이 제일 큰 연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체 접촉이 많은 뭐 농구나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릎을 험하게 쓰거나 부딪혔을 때 네. 그 사이에 반월상 연골이 좀 찢어지거나 얇아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럴 수가 있고 네.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 부딪히지 않으셔도 고령 때문에 이제 연골이 얇아지잖아요. 네. 네. 그 부분 때문에 살짝 파열이 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퇴행성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의외로 십자인대 파열이 많이 오세요. 그래요? 제가 웬만한 운동은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개인적으로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 예. 이분들은 뭐 마음은 이미 축구 선수인데 몸이 앞으로 가고 있고 안 꺾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십자인대에서 후면부가 큰 십자인대 후면부가 있는데 네. 이제 다리가 크게 꺾어지면서 그 십자인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별 진단 빨리 해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수술 후에 재활치료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골 연화증은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연골 조직 자체가 약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연골이 아무래도 뼈에 완충작용을 하는데 완충작용이 약해지고 이제 연골이 갈라지고 벗겨지고 하면서 그러다 뼈가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게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 가기 전에 연골 연화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네. 지금 잠깐 얘기를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결국 이 무릎이 퇴행성 관절이다라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 아무래도 좀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 모든 관절 질환은 퇴행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이 관절을 쓰니까 네. 체질에 따라서 또 사용 빈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네네. 이제 관절이라고 하는 이 모든 구조물이 조금씩 낡아지는 거죠. 네. 인대도 낡을 수 있고 뼈도 낡을 수 있고 연골도 낡을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활액막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통증과 변형이 계속 생기는 거고 이게 재밌는 게 물론 나이를 먹을수록 좀 많이 생기는 질환이지만 나이가 관계없이도 생기기도 해요. 네. 그리고 네. 빠르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냥 많이 쓰면은요? 네, 많이 쓰는 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 무조건 다 나이가 먹어야지만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퇴행을 최대한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원인은 이제 연골과 연골 사이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눌리는 거죠. 눌리고 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뭐 비만, 혹은 뭐 외상, 염증, 혹은 뭐 노화나 바이러스, 뭐 박테리아, 자가면역 질환 정말 증상이 많거든요. 정말 원인이 많고 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계단 오를 때 악화된다거나 내려갈 때도 악화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릎이 붓고 물이 차는 경우에는 급성기로 이따 이제 퇴행성에서 다시 급성기 갔다가 또 퇴행성으로 아프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악화된다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발목과 발가락 관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주로 어떤 질환이 있는지 최지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발목과 발가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손과 마찬가지로 발은 이번에는 28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손은 아까 30개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뼈로 이루어져 두 개 차이 있죠. 나네요. 네. 그래서 발은 또 특히나 하루 종일 우리 몸의 이 체중을 지지하는 이런 정적인 기능과 그다음에 걸을 때 이 발로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 동적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 그다음에 무지외반증, 아킬레스 건염 등의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네, 많이 네. 들어봤어요. 바로 그 틀어져 있는 게 무지외반증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2에서 4% 정도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그렇네요. 계시고요. 그다음에 엄지발가락 가장 뿌리 부분이 있는 제1중족 족지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네. 주변의 인대와 건, 그러니까 힘줄들 사이가 불균형이 생기면서 점점 그러니까 불균형이라고 얘기하지만 약화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약화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것. 이게 바로 무지외반증입니다. 네. 그리고 아킬레스건 어딘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네. 뒤꿈치 쪽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종아리 부분, 그다음에 발을 이어주는 그 부분이 바로 아킬레스건인데요. 네.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 그리고 부종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달리거나 뛰거나 하는 것들이 좀 힘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원래 굉장히 힘이 센
그런 힘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많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발목과 발가락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좀 가장 궁금한 게 이 하이힐이 다리나 발에 좋지 않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하이힐과 반대로 사실 굽이 너무 없는 신발을 신어도 이 족저근막염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족저근막염은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이힐을 신어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너무 굽이 낮은 신발을 신어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발 모양이 사실은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게 됩니다. 아치 모양이잖아요. 예, 맞아요. 아치 네. 모양인데요. 이 아치 모양이 유지가 되려면은 네. 이 아래쪽에 뭔가가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누르게 되면 그대로 퍼져버리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밑에를 잡아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근데 이 족저근막이 네. 위에서 너무 과한 힘들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족저근막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족저근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평균적으로 발병하는 연령은 한 45세 정도, 그 정도 나이에 많이들 생기게 되고요. 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간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과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 아니면은 체중이 늘어난 경우 이런 경우들에서 이 족저근막염이 생기기 쉽고요. 네. 평발이신 분들은 당연히 더욱더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뇨가 있으시면은 말초 부분에 염증들이 잘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볍게 생겼던 족저근막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 증상으로는 보통 서서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난 직후가 가장 힘들어요. 네. 자는 동안에는 발 쪽에 이제 긴장이 안 걸려 있는 상태에서 네. 딱 일어나면서 근육이 이 족저근막이 줄어들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때 순간적으로 힘을 받으면서 통증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뒤꿈치 쪽, 이 뒤 발바닥에서 뒤꿈치 바로 앞부분에 심한 압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뒤로 연결된 아킬레스건도 보통 좀 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90% 이상은 보존적인 치료, 그러니까 무슨 수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침습 치료가 아닌 것들로 많이 회복이 되고요. 네. 수술적 치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바닥 부분의 족저근막을 최대한 스트레칭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발바닥 질환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런데 그 이제 다양한 하지 질환에 앞에서도 사실 관절 치료 때 나왔지만 자기장 치료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기장 치료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자석 놀이 하면 이렇게 좀 쇳 가루가 이렇게 자석을 따라 가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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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기를 이용해서 자석이 힘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물리치료는 저도 물리치료 오더 줄 때 고민하는 게 깊이감 있게 안전하게 많이 주는 게 참 중요한데 네. 자석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니까는 아프지 않게 깊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관절이 뭐 퇴행성도 있을 것이고 뭐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걸어서 순환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특히 이제 옷을 입고 하게 됩니다. 아, 팔이 네. 없이 몸이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신기하시고 내일도 오시라고 하면 또 오시고 약간 이거 되는 거 맞아요? 이럴 것 같은데요. 근데 받고 나서 너무 시원해서 좀 그렇다고도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기장 치료가 순환에 도움이 네, 되네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제 질환에 이어서 하지 질환까지 알아봤는데요. 하지 질환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의 최재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약침이란 순수한 한약재들을 추출, 정제, 희석, 혼합 또는 융합 등의 이러한 가공을 한 그런 약액을 침을 놓는 자리, 경혈, 경근, 그다음에 관절 등의
자입하는 그런 한방 의료 행위로서 이런 혈자리에 놓는 치매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침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경락 약침이 있습니다. 경락 약침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있는 부위, 질병이 있는 부위 주변에 나타나는 반응점들을 찾아서 그 질병에 필요한 한약 성분을 주입해서 인체 면역 기능을 향상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약침 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염증성 질환이나 만성 소모성 질환에도 쓰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견비통, 요각통, 어깨, 그다음에 허리 이런 근골격계 질환들에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팔강 약침이 있습니다. 이 팔강 약침은 팔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 진단의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팔강 변증, 음양, 표리, 한열, 허실 이러한 질병을 판단하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몸 상태를 진단한 이후에 그에 맞는 적합한 한약을 처방해서 복부나 등 부위 그런 주요 경혈들에 주입하거나 그다음에 혹은 다른 자리에 필요한 경우에 그쪽에 주입을 해서 각 장부의 허실을 조정하는 이러한 약침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팔강 약침의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위염, 위궤양 등 내부 질환, 내장 질환에도 굉장히 효과를 내는 그런 약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기 울결 약침, 신양어 약침, 중성 어열 약침 등 아마 조금 생소한 이름의 그런 약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학어 약침이 있습니다. 자학어는 태반이라고 하죠. 이제 태반 태반 주사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자학어 약침 경우에는 많이 쓰이는 항노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반 추출물을 마시는 방법으로도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한의학에서는 이 약침액으로 정제를 해서 인체에 투여를 하게 되면은 만성 허로성 질환을 치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재생 등을 좀 돕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허로 질환, 그다음에 만성 피로, 류마티스성 질환, 그다음에 특히나 각종 부인과 질환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갱년기 장애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약침이 바로 자학어 약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봉약침이 있습니다. 봉침이라고 하죠. 이 봉침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약침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연 상태의 벌이 가지고 있는 독을 추출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형태로 봉약침액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약침 요법인데요. 벌의 독은 굉장히 많은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분들의 효과로는 진통 효과, 소염 효과 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주기도 하고요. 신경 재생 효과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이외에도 신경계 질환에도 효과를 많이 내게 됩니다. 신경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적용하는 질환들이 아까 말씀드린 관절염 종류들과 그다음에 골관절계, 그다음에 근육계 질환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침이 바로 봉약침입니다. 근데 이 봉침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벌의 독을 정제한 것이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놓은 자리 바로 그 주변부가 살짝 붉어지고 그다음에 약간의 열이 난다든지 가려운 정도의 증상, 이런 증상은 가볍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근데 혹시라도 호흡이 힘들어진다든지 그 이외에 온몸으로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봉약침 관련해서는 한의사들에게도 굉장히 강한 교육이 들어가서 교육받은 한의사들에게 이 시술을 받으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봉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문도 많습니다. 특히나 요통에 대한 논문도 있는데요. 이 요통에 대한 논문을 보면은 봉침 치료를 3주간 하고 나서 가짜 치료를 한 분에 비해서 성가시고 통증 강도랑 그다음에 기능들이 모두 상당한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통뿐만 아니라 골관절염, 무릎 골관절염에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무릎 골관절염에 사용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3주간 치료를 했더니 골관절염 통증과 그다음에 신체 기능 이런 것들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요즘에는 한의학에서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약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웬 한의학의 초음파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초음파는 결국 몸 안을 바라보는 도구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한의학에서도 약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혈자리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근육이 꼬이는 자리라거나 아니면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라거나 이런 자리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혈자리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약침 시술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음파 가이드 약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약침의 치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약침들은 교육을 잘 받은 한의사들에게 받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까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약침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방의 최재훈 원장이었습니다. 자, 최재훈 원장님께서 약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도 이걸 맞아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벌, 독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봉침을 쉽게 시술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봉침을 시술할 때에는 네. 그 봉침을 놓기 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네. 봉침을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꼭 거치고 난 이후에 봉침을 시도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독을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부작용이 따를 수 있지만 그만큼 숙련된 한의사에게 꼭 치료받으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